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받은 오재문입니다. 기존에 혹시 저한테 교육 받아보신 분 계신가요? 한 분이라도? 제가 올 연초에 남원시에서 안 들려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분들이 좀 조용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교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이런 교육은 경기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복숭아 유명한 브랜드가 햇살의 브랜드잖아요. 햇살의 브랜드에서도 제대로 이 무봉지 재배를 하지 못한 기술이 이 기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술을 뭐 어제 오늘 한 것도 아니고 저희 지역의 복숭아 농가는 30년 전부터 이 무봉지 재배를 했었고 그분이 광주 원예농협에서 항상 최고가를 받는 분입니다. 최고가. 광주 동네시장에서. 어쨌든 저는 이 기술을 정립하기 위해서 제가 2009년도부터 직접 농장을 한 필 7,000평을 직접 시험 재배하면서 제가 10년 이상 연구했었고 그래서 이제 이걸 연구하기 위해서 다양한 자재들 테스트를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중앙프라자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제가 뭐 중앙프라자 회사 직원하고 뭐 연계 그건 없어요. 제가 이걸 하는 데는 우리나라의 국제 뭐 농약회사 경농부터 시작해서 동방하고 다양한 한국상공 모든 회사 어떤 과장 이상급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사무실이 있지만 제 개인 사무실에 찾아와서 항상 토론하고 저는 그분들한테 정보를 얻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가 그런 자료들을 현장에서 직접 농가에 테스트해서 확인하고 이런 결과들이 효과가 있을 때 제가 이런 분들을 저희 지역 농가들에 추천을 했었고 저희 지역의 농가들은 현재 저희가 전남권에서는 저희가 복숭아가 제일 많은 지역이에요. 전라남도에서 저희 화순이 복숭아 역사도 100년이 넘었고 100년이면 짧지 않잖아요. 그리고 면적도 저희가 뭐 한 240여 헥타, 농가 수는 400여 농가가 넘습니다. 어떻든 제가 봐서는 전국적으로 많은 복숭아 주산지가 있지만 저희가 면적은 어떻게 보면 뭐 1000헥타가 넘는 경상북도보다는 적지만 영천이나 이런 1000헥타가 넘어요. 그렇지만 단일 시군에서 직거래가 70% 이상 되는 데는 저희밖에 없어요. 아니 그건 안 나오나 봐. 안 나와요? 여기서는 들리는데 여기서는 많이 울리는데 저쪽은 안 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원님 좀 칸이 나눠져 있어서 스피커는 여기 있는데 저쪽이 좀 잘 안 들리시네요. 좀 조용히들 좀 해주세요. 네, 조용히 한번 들어주시면. 그리고 이 교육은 제가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이나 타 기술원뿐만이 아니라 제가 마이스터에서도 제가 교육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복숭아의 기술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에요. 그렇지만 이러한 기술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어야지 최고의 농부가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008년도에 우리 지역 농가를 데리고 일본 연수까지 갔다 왔는데 어떻든 세계적으로 복숭아 기술이 가장 앞선 나라가 일본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에 못지않게 이런 기술들은 우리가 일본보다 지금 더 앞서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교육을 잘 받으시면 제가 꼭 무봉지 재배를 하시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무봉지 재배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과 지식을 갖고 있으면 봉지 재배는 더 쉽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무봉지 재배가 제일 어려운데 이 어려운 기술을 실천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면 봉지 재배는 훨씬 더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식사 이렇게 차려놓고 길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원래는 이 교육이 제가 3시간 분량이에요. 최소한 3시간에서 4시간. 그리고 슬라이드도 120 슬라이드인데 줄이라고 해서 일단 80 슬라이드 이상 줄였는데 그래도 또 시간을 하실 시간이에요. 그래서 속전속결로 빨리 나가고 중요한 부분들. 그리고 제가 교육을 하기 전에 이 부분은 꼭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신 분이 있으면 질문을 받고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질문 다 제가 쭉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게 더 안 됩니다. 네. 제가 교육을 마지막 끝내고 나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어떻게 나올까요? 끝나고 네. 그러면 시간이 짧기 때문에 중간에 질문하시면 시간이 쭉 늘어지니까 제가 쭉 나가고 그 다음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화순의 주력 품종인 경봉,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오도로키, 전라북도 장성 가니까 차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다 같은 계통의 품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시기가 지금 2009년도 8월 6일, 이게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이 농가는 이 당시에도 벌써 20년 동안 무봉지 재배를 하고 있었던 농가예요. 그래서 제가 과수를 업무를 쭉 담당하면서 어떻든 이걸 기술적으로 좀 정립을 해야겠다. 우리가 농사 잘 짓는 분들 이야기했지만 주변에 농사 잘 짓는 분들 이야기 들어가고 바로 성공하신 분 있어요? 성공하신 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일을 하다 보면 엑기스가 빠져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들을 안 가르쳐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농가가 아니잖아요. 제가 어느 지역을 가서 교육을 하더라도 제가 100%다 오픈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생하고 수고했고 어떻든 많은 지역의 농가들한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100% 오픈을 하고요. 일부 이제 여기 회사 제품이 들어가 있지만 제가 이거 회사 제품을 광고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어떻든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떻든 과수 쪽에 제가 전국 단위 회장도 하고 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농지청에서는 시험 연구사들 박사들이 자기 과제 평가를 3, 4년 하는데 제가 과제 평가위원으로 4년 동안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농지청이나 일반 시군에서 여러 가지 현장에서 벌어진 종합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제 복인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정립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벌써 나이가 50대 중반이고 제가 복숭아를 경험한 지가 45년이 됐어요. 저희 부모님 때부터 제가 복숭아를 했기 때문에 연륜이 짧진 않죠. 여기서 45년 이상 복숭아하신 분 계세요? 어쨌든 그게 이제 노하우와 경험이 쌓여서 이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공지 재배 어렵냐?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도 햇살에서 무공지 재배 평가를 했는데 제대로 안 된다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왜 안 될까? 엊그저께 제가 이게 업무를 담당하다 보면 저는 전국에서 전화를 받아요. 제주도부터 경기도까지. 엊그저께 경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떤 농가가 사진 보내가지고 이런 병이 걸렸는데 어떻게 처방을 해요? 그쪽이 농가 수가 많은데도 자문을 구합니다. 이게 이제 복숭아 무공지 재배하는 농가 사진이에요. 나무 사진. 많은 사람들은 무공지 재배하면 오히려 과일의 품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왜 그렇지 않은가를 제가 증명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올해도 날씨가 저희 지역에는 4월 5일, 6일 전국적으로 4월 5일, 6일이 가장 온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저희 지역 영하 3.5도, 5도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좋은 피해가 당연히 왔겠죠. 그래서 지금 농가들한테는 서두르신 분들은 벌써 막 적과 작업하고 계시는데 올해는 손을 놀리지 마시고 그냥 지켜보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현장에 좋은 피해 조사했는데 감 같은 경우는 90%까지 피해가 왔어요. 복숭아는 현재 50% 내외. 근데 지금 육안으로 전문가 누가 봐도 현재 복숭아가 수정이 된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있지만 이게 좋은 피해를 받았는지 여부는 지금 현재 판단이 안 돼요. 판단하려면 아직도 열흘 정도의 이상의 시간이 필요해요. 적어도 어느 정도 육안으로 그리고 좋은 피해가 받게 되면 좌우 비대칭과가 나옵니다. 육안을 확인할 시점에 가려면 아직 너무 빨라요. 근데 지금 만약에 적과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무공지 재배 장점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들입니다. 어떻든 기상재해가 매년 발생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 뭐 태풍 최고로 많이 지나갔죠. 60년 만에 7번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런 기상의 어려움이 있었고 2018년도에도 이게 상당히 계약된 조언이 발생이 됐는데 여기 사진 보시다시피 우리가 봉지 씌우기 직전에 가서 보면 열매 자체가 좌우 비대칭 이게 다 좋은 피해가요. 근데 지금 이게 이 정도 커 있어요? 안 그렇잖아요. 오늘도 제가 대전 가서 복숭아를 보고 왔는데 아직은 복숭아가 콩알만 하거나 조금 더 커요. 지금 시점에서 어느 누가 판단해도 이게 기름갑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렸다가 적가를 하시는 게 오히려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봉지를 벗기거나 아니면 나중에 이제 좋은 피해 과일도 보면 착색기 때 가서 보면 확실하게 좌우 비대칭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쨌든 기상재해 중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우박 피해 이런 부분들. 2017년 5월 31일 날 우박이 얼마나 많이 왔었냐면 저희 남부지역 화수인데 20cm가 왔어요. 한 뼘. 놀랄 정도로 골프공만한 우박이. 이게 녹아서 이 정도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박 피해를 받다 보니까 나무가 위쪽, 아래쪽은 상관이 없는데 위쪽에서 이렇게 그냥 골프공처럼 쏟아지다 보니까 뒷면이 이렇게 완전히 패여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농가가 1500평인데 이 농가가 저를 굉장히 감명 깊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 제가 이쪽 상담소에 나가 거의 제가 3주를 이 부부하고 저하고 서희 제가 기술 지도하면서 3주 동안 전쟁을 했어요. 5월 31일 날 발생하고 나서. 그래서 이 농가의 산을 토대로 해서 아까 제가 병에 준 부분을 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기상재 중에 이제 하나가 태풍이 이런 게 있죠. 어쨌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 자료는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우리 어떤 분한테 메일 요청하면 제가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복숭아 재배력을 매년 만들고 있는데 지금 수정 작업이 들어가서 올해 농약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음 주에나 제가 재배력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농약도 만약에 필요하시면 제가 기작별로 구분을 다 해가지고 자료를 거의 다 세팅을 다 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필요하시면 그 부분들은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 수 있고 복숭아 한해 농사가 이와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복숭아의 뭐 양분 관점에서 이런 과정이 쭉 진행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 받으셨죠. 그래서 오늘은 일반적인 것은 넘어가고 중요한 부분들만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복숭아의 모든 작물의 기본은 충하고 병이 발생하는데 약재 방제 기준은 충이 기준이 아니라 병이 기준이에요. 원칙은. 그래서 항상 병은 나오기 전에 하는 게 원칙이고 충은 발생한 다음에 육안으로 확인한 다음에 예차로 방제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트랩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과학적인 장비를 밭이나 이런 데 설치하는 이유가 충은 확인이 되고 어느 정도 이게 분식 밀도가 높아졌을 때 그때 방제를 했을 때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병은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는 이미 늦어요. 특히나 우리가 복숭아에서 제일 무서운 병, 첫 번째 이야기하면 세균공병이고 두 번째 이야기하면 잿빛무늬병. 세균공병과 잿빛무늬병은 거의 복숭아에서 가장 중요한 병이에요. 그래서 이 두 병이 복숭아의 살균제의 기준점이에요. 충은 수나방이 기준점이에요. 그래서 그런 병들을 수를 얼마나 관리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한해 농사가 좌지우지 됩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날씨가 도와줘요. 아무리 내가 기술 수준이 높아도 지난해처럼 태풍 많이 지나가면서 비 쏟아지고 그러면 어느 누가 농사를 지어도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점들을 국가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재보험을 해요. 그래서 저는 농가들한테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하되 반드시 보험을 드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보험을 안 드신 분은 반드시 드려야 된다는 것만 명심하시고 어떻든 병 발생은 이런 원리로 된다는 거 기존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헷갈리는 것들이 있어요. 자, 지금 벌써 보면 노린재 피해 벌써 와 있죠. 특히나 새로운 신조 봄에 발생되면 잎이 약간 걸레처럼 많이 찢어지는 것처럼 일단 그것은 노린재 피해가 대부분 많아요. 그리고 복숭아 순나방 벌써 저희 지역의 농가도 벌써 순나방 피해가 많이 나왔다고 어제 만났는데 순나방 피해가 상당히 나왔대요. 그럼 뭐가 잘못됐을까요? 순나방을 적게 방제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왜 적게 방제가 안 되는가? 그걸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또 제가 사례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고 세균구멍병. 세균구멍병이 이 정도 나온 정도면 이미 이 병은 2주 이전에 이미 걸린 거예요. 그래서 세균구멍병을 육안으로 확인한 다음에 약한다. 이것은 이미 차단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농사를 져가지고 절대 농사에 성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세균구멍병을 우리가 특히나 봄에 이런 저온기 때는 지금 딱 발병이 되잖아요. 지금이 5월 뒤에 지금 오늘 어버이날 8일인데 지금 시점에 걸리면 온도가 아직도 저온기이기 때문에 걸리고 나서 최소한 12일 이상 14일 정도 가야지 이게 육안으로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눈으로 확인하고 이제 걸렸다고. 그래서 이렇게 실패한 사례, 대표적인 예가 2016년도에 있어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와 같은 이게 세균공병 발생에 이렇게 차이가 있고, 어떻든 우리가 현장에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본인이 병 진단을 해야 돼요. 안 되면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검은병, 눌림병, 세균구멍병 이와 같이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다는 것은 뭐 이렇게 보시면 육안으로 성공병 같은 경우는 나중에 과일 열과처럼 심하면 많이 갈라지고 들어가고 이런 증상이 나옵니다. 자, 이게 어떤 병의 종류. 이런 걸 모르신 분들은 복숭아 굴라방에 초기에 피해가 나왔을 때 세균구멍병인지 오인을 하고 계속 뭔 약을 하냐? 살균제, 특히나 뭐 농용신 뭐 여러 가지 항생제에 약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세균구멍병이 아니라 복숭아에도 굴라방이 있어요. 굴라방 피해가 나오면 이렇게 탈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노린재 피해. 그래서 어떻든 우리가 현장에서 제대로 진단이 안 되면 열심히 농약을 해놓고도 방제가 안 되는 사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사진 찍으시려고 한계가 있어요.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니까 일단 넘어가고. 자, 이거 많이 보셨죠? 올해 생각보다 지금 이 모갈병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 많이 나올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올해 제가 복숭아밭에 약재 방제를 다 했거든요. 모갈병 황약을 방제를 하는데 왜 이렇게 올해를 봄에 바람이 많이 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꼼꼼하게 농약을 해도 특히나 이게 사구부에 제대로 황약이 제대로 붙지 않으면 모갈병이 반드시 나오고. 그래서 저는 이제 기술적인 난이도로 해서 이제 초보 농사는 지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행적으로 저는 기계유제 권장하지 않습니다. 공개방제 때. 지금 저희 지역의 표준은 석회유황합제, 그 다음에 석회보르데, 개화적제. 대신 석회유황합제를 살포할 때 저희는 유리나방이 문제가 되면 유리나방 살충제 약제를 같이 혼용해서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권장하면 한 단계 더 위로 해서 석회유황합제 살포하는 시기에 3월달에도 비가 자주 옵니다. 그래서 비가 왔을 경우에는 석회 성분이 쉽게 내려가면 어떻게 되죠? 약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착제 아니면 그보다도 더 효과가 우수한 거착제 성분. 그래서 이제 여기 저희 중앙프라자뿐만이 아니라 동방하고나 여러 가지 제품들이 파라핀계 전착제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여기 지금 중앙프라에서는 이제 아비용 KP, 그 카달로그 있는데 저런 제품들 우리가 파라핀 하면 어디에 많이 썼냐면 접목할 때 위에 파라핀 코팅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파라핀 제품들을 제가 해보면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동계방제 때 저는 농가들한테 고착제를 같이 혼용해서 그리고 4월 초에 석회 보르덱 살포할 때도 반드시 접착제 내지 최소한 고착제는 쓰도록 합니다. 왜냐? 4월 초에 우리가 약제 방제를 하고 나서 개화기 때 기간이 보통 2주 이상 걸려요. 2주 이상 약제 방제를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약이 지속 기간을 길게 가려면 그 중간중간 비가 자주 오거든요.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뭐가 있어요?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고착제나 전착제를 이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가격 굳이 돈 비싸게 들이지 않으면서도 이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제 개인 사례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많이 실증된 결과예요. 어느 누구도 이 교육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신 분은 없어요. 지난번에 저희 복숭아 저희 축제 때 무주에서 버스 2대 오셨는데 그분들이 7월 말에 오셔가지고 그 안 좋은 조건에서도 무봉지 재배 제대로 된 농가를 다 보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우리가 이런 상황이었을 때 진드물도 많이 나오죠. 정확한 진단이 됐을 때 우리가 정확한 방제를 할 수 있어요. 올동기 방제 여러 가지 중에 부분들이 있습니다. 올동기 방제는 석회 영업제, 석회 보르덱인데 자 보시면 기계유제는 제가 권장하지 않는 점이 있잖아요. 기계유제를 하게 되면 사람도 기름띠 뒤집었으면 안 좋잖아요. 나무라고 좋겠습니까? 절대 안 좋습니다. 과거에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술원이나 이런 데서는 경련제 사용까지는 권장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경련제 사용도 저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계유제는 아예 빼고 기계유제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깍지벌레나 동계 응애 여러 가지 그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빼고도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그걸 해결할 수 있다면 기계유제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기계유제 하는 시기가 날씨가 춥고 우리가 이게 호수나 이런 것들도 잘 풀리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기계의 밀도도 높고.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은 여기 석회 용합제나 이게 황룡우 이렇게 타세에서 제품도 나와 있지만 황룡우에는 히어로라는 우리 깍지벌레 방제 약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는 잎이 없기 때문에 필요하면 내가 밀도가 높다 그러면 살충제를 좀 더 혼용을 하셔도 돼요. 그런다고 해서 피해 나올 일이 있어요, 없어요? 어느 누구도 피해 받았다는 사람 제가 한 사람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석회보르덱을 4월 초에 살포하실 때 고착제 이런 파라핀 계통의 약제를 해주시면 우리가 복숭아 개화기 때 2주 이상 풀물 피해나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약제 살포할 수 없지만 그때 비가 오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제가 왜 이 고착제나 이런 것을 더 권장을 했냐면 4월달에 예전에 2016년, 17년에 저희 비가 오는 거 보면 이틀에 한 걸로 비가 와요. 그러니까 이 2주 기간을 버티기가 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4월 말에 바로 이제 세균 공병부터 해서 다양한 병들이 빨리 발생이 됩니다. 기계유제는 이런 상황이 있고요. 근데 권장하지 않는다 그랬죠? 석회 유황합제. 석회 유황합제 요즘에 혼용할 수 있는 유리나방이나 살충제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애니충이나 여러 가지 한국산국 유명 회사들 유리나방 방제 약제를 혼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혼용하시면 굳이 유리나방을 이게 어떻게 잡으려고 애를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방제하면 방제가를 훨씬 더 높일 수 있고 일단은 우리가 한 번이라도 방제를 줄이는 게 좋잖아요. 안 그래요? 농약을 한 번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해보면 농약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자질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능하면 이런 거 할 때도 고착제나 이런 거를 혼용하는 게 제가 봐서는 바람직하고 특히나 석회보르덱은 석회 유황합제하고 석회보르덱은 복숭아 농사에서 안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석회 유황합제 안 하면 이보갈병 필수적으로 나오고요. 석회보르덱 하지 않으면 세균공병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빠지면 복숭아 농사 그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약제를 개화 직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데 제가 항상 날씨를 체크해 보면 FM은 꽃이 5% 최대 20% 피기 전에 하면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보면 그 적기에 딱 하려고 하는데 뭐가 와요? 비가 오거나 바람이 많이 불거나 기상이 안 도와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석회보르덱은 안정적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금괴 방제 체계를 보면 석회보르덱은 먼저 할 수 있고 석회유황합제를 나중에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바람직한 방법은 어떤 것이냐? 석회보르덱을 먼저 하게 되면 2주 이상을 기간을 띄었다가 석회유황합제를 해야 돼요. 근데 석회유황합제를 먼저 하게 되면 일주일만 지나고 나서 이걸 해도 약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어떤 게 선택의 폭이 넓습니까? 석회유황합제를 먼저 하는 게 바람직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모든 농가들의 교육 때 체계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저희 농가 표준이 이제 이미 그렇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지역을 가든지 어느 농가든지 다 여기에 이제 맞춰서 다들 이제 동계 방제를 합니다.
그래서 석회보리덱을 개화 직전에 하실 때 딱 5% 10%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보기에는 하루나 2, 3일 정도 더 빨리 하셔도 돼요. 대신 비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리 봄에 비가 많이 와도 100mm 이상 온 적 보신 적 있어요? 보통 오면 20mm, 30mm. 2, 30mm 비가 왔을 때 문제가 없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바로 제가 고착제나 이런 분들을 혼용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뭐 약장사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절대 약장사가 아닙니다. 제가 어느 교육을 가든지 제가 이걸 해가지고 왜 그런 얘기 하느냐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저는 이것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 농가한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날씨 보면 예전에 저희 화순사를 보면 2015년, 16년에 이렇게 비가 많이 왔어요. 개화기 때 한 달에 절반 가까이 비가 와요.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기술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농자재 회사나 농약 회사들을 항상 제가 미팅하는 이유가 가장 최신의 정보들은 그 사람들이 더 빨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정보를 얻고 항상 제가 같이 교류하면서 제가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중간에도 내일 비가 온다 하더라도 오늘 석회보리덱을 살포할 수 있는 조건이면 개화가 진행 중이면 반드시 하셔야 돼요. 만약에 비가 온다 해서 하루 이틀 지나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보면 꽃이 50%가 개화가 돼 있어요. 그러면 약재 살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미 차단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복합적으로 그의 농사를 거의 절반은 망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석회보리덱을 반드시 개화 직전 늦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2, 3일 빠르더라도 빨리 더 하시는 게 더 안정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방제는 항상 안전하게 가셔야 돼요. 항상 때 적기, 말은 좋아요. 적기 방제. 근데 그 적기 방제가 실적으로 내가 하려고 하면 날씨가 안 도와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이런 파라핀계 고착제의 장점들이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메리트가 있는가? 바로 이게 단순히 이게 고착제로서 약재만 잘 부착해주는 역할만 할 뿐만이 아니라 이게 코팅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개화기 때 좋은 피해 우려가 있을 때는 이런 자재를 같이 아미노산 저제나 아니면 네니아웃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겸해서 살포하도록 또 권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했을 때 안한 농가에 비해서는 훨씬 더 피해가 감감이 되는 것을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그리고 농약과 혼용 살포 시 여러 가지 지속기간 연장 이런 장점들이 있어요. 제가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에 현재 파라핀계 고착제 판매되는 게 제품 있는 걸 제가 싹 뒤져봤어요. 뒤져봤더니 농약회사 쪽에서는 동방하고에서 나오는 키에스가 있고, 이 엠파트하고 이제 아비오는 여기 나와 있는 중앙프라자, 그리고 이 금마가라는 제품은 이 경상북도가 사과 과수가 발달돼 있잖아요. 경상북도에서는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동일한 이제 파라핀계 전체가세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약흔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무봉지 재배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이쪽 제품들이 좀 더 바람직하다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좀 확인을 했어요. 자, 공기식으로 해야 합니까? 이런 쪽으로부터 나와 있어요. 가장 문제가 과일의 병해충 피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열과, 그 다음에 착색,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공기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공기식기는 저희 지역 화순 같은 경우는 반드시 5월 31일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숭아 농사에서 제일 바쁜 시기가 언제냐면 5월이에요. 수확기 때? 아니요. 수확기 때보다 더 바쁜 시기가 5월이에요. 왜냐면 5월 달에 일단 적과해야죠. 그 다음에 적심해야죠. 그 다음에 공지까지 쌓아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 적과 작업을 2에 3에 나눠서 하라고 하는데 이건 진짜 이론적이에요. 농사가 규모가 한 300평 되신 분들은 가능해요. 근데 1000평, 2000평 넘어가잖아요. 한 번 적과하고 공지 씌우기 작업하기도 시간이 빠듯해요. 실제로 해보면.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농가들이 이 공지 씌우기에 스스로 안 되니까 외국인 인부들까지 이렇게 불러와서 작업들을 합니다. 우리가 일본 가서 보면 하얀색 공지를 씌우고 있어요. 왜 하얀색 공지를 씌울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물론 색깔이 이쁘죠? 자, 왜 하얀색 공지를 씌울까? 자, 봉지 색깔에 따른 비결을 볼게요. 옛날에 저희 이제 신문지 집에서 만들어서 봉지도 만들고 했는데, 자, 보시면 검정색 봉지, 황색 신문지 쭉 있는데, 자, 광 투과율을 보세요. 햇빛이 어떤 게 잘 들어가겠어요? 봉지를 안 씌우면 당연히 가장 광이 높겠죠. 검정색은 햇빛이 안 들어가요. 황색, 신문지, 백색 이런 순으로 햇빛이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도가 이렇게 갈수록 당도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검정색 봉지를 씌우면 당연히 당도가 훨씬 떨어지고, 우리 황색 노루지 많이 쓰잖아요. 신문지. 백색 봉지를 씌우면 당도가 올라요. 일본에서 백색 봉지를 씌우는 이유가 바로 첫 번째, 당도가 올라요. 두 번째, 약과. 검정색 봉지, 색깔이 어두운 봉지를 씌우면 씌울수록 봉지 내에서 과일이 떨어지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봉지 씌울 때는 열매가 잘 붙어 있었는데 나중에 봉봉지가 달랑달랑거리는 거 많잖아요. 특히나 어두운 봉지를 씌울수록 그게 훨씬 더 심해져. 그러니까 무봉지로 가면 훨씬 더 도움이 돼. 자, 착색을 보세요. 당연히 봉지 우리가 해수욕장 가는데 모자 안 쓰고 있으면 얼굴 어떻게 되겠어? 다 타잖아요. 똑같아요 이게. 무봉지를 씌우면 당연히 색깔이 더 많이 들겠죠. 그런데 장점일 수도 있지만 단점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햇빛을 지나치게 받으면 어떻게 해요? 얼굴이 타잖아요. 사람도. 그 문제점을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들이 있어요. 바탕색도 마찬가지로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제가 길게 설명하면 좋지만 말이 제가 1.5배속이에요. 좀 말이 빠르죠?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시간이 좀 길어져요. 대충 알아면 들으시겠죠? 예, 빨리 이 상태로 가겠어요. 자, 봉지 종류별 광투과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백색 봉지가 광투과열이 제일 높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처음에 새 봉지를 씌웠을 때 이렇게 높지만 2달만 지나면 광투과열이 이렇게 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확 떨어지기 때문에 과일에 여러 가지 품질에 영향이 있죠. 그리고 백색 봉지를 씌우면 색깔도 훨씬 더 잘 될 뿐만 아니라 백색 봉지를 씌우면 수확기가 앞당겨져요. 수확기가. 자, 이게 보시면 천준도 과실. 조용히 좀 해요. 자, 이것은 경기도의 우리 햇살에 제가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게 왜냐하면 모든 자료가 신뢰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저희 지역의 사례가 이렇습니다 이래버리면 따라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우리나라에서 복숭아 브랜드 하면 넘버원이 햇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만들 때 국내에 나와 있는 연구 자료, 복숭아 모든 책 자체가 다 뒤져서 이 기술적인 것을 정립을 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죠. 그래서 햇살의 메뉴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봉지 재배했을 때 당도가 물론 좀 차이는 좀 약간 심하다고 할 수 있지만 제가 그 책을 그냥 준용해서 했어요. 왜냐하면 제 이야기 쓰는 무봉지 12.1도, 12.1, 백색 9.1. 당연히 무봉지 재배일수록 훨씬 더 당도가 이 정도 차이는 아니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1브릭스에서 2브릭스 정도는 높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수확기를 보시면 백색 봉지가 오히려 무봉지보다는 더 빨라요. 그렇지만 이 무봉지가 황색 봉지나 식물봉지 씌우는 것보다는 수확기가 더 빨라요. 그러니까 무봉지 재배하면 수확기를 앞당길 수 있는 장점도 있어요. 근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봉지를 안 씌우니까 10개 달렸으면 8.6개, 거의 9개 가까이는 다 버려야 돼요. 왜 그러겠어요? 이제 뭐 벌레나 병이나 이런 피해들이 많이 나고 이랬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봉지 재배를 하고는 싶은데 못한 거예요. 이 문제를 누구도 해결하지 그동안은 못했어요. 거의 어떤 사람도 기술적으로 연구사들도 자기 포장해서 시험적으로 하지 현장에서 실증을 못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사람들을 직접 현장 농장에서 실증을 하고 직접 검증을 하고 한 해 한 게 아니라 수년 동안 우리 농가는 30년을 했다니까 30년 했으면 뭐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이걸 어떻게 극복을 했는가. 자, 봉지 씌우기 일단 지금 인부 구하기 힘들어요. 안 그래요? 일단 얼마씩 줍니까? 기본이 8만원, 10만원, 지금 어디 가면 13만원까지 줘야 돼요. 그리고 봉지값 들어가죠? 그 다음에 간식 챙겨줘야 돼요. 간식 챙겨주고 밥 사주려면 우리 사모님들 일 해요? 못해요? 우리 사모님들이 일 못해요. 그러니까 다 이제 그냥 식당에 가서 밥을 먹죠, 요즘에는. 그리고 어떻든 봉지 씌우기를 하다 보면 봉지가 많다 보면 봉지가 또 햇빛을 가리는 역할도 해요.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생리장애도 많이 나오고, 기형과도 많이 나오고, 이런 문제점들이 많아요.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저희 집 가면 이제 황색 노루지 많이 씌웠는데, 자, 봉지 이렇게 씌워보면, 봉지의 규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기준이 나와 있어요. 복숭아 같은 경우 우리 연면적 지수 혹시 들어보셨어요? 연면적 지수. 복숭아 잎이 최적의 잎은 복숭아 잎을 딱 펼쳐서 땅에다 한 번 깔고, 다시 한 번 깔고, 2.6 내지 2.7. 그 정도 두 번 딱 깔고, 2.7까지 그게 최적의 복숭아 잎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 잎이 있었을 때 복숭아가 가장 이상적으로 맛있는 과일이 생산이 돼요. 근데 봉지가 이렇게 많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득보다는 실이 많겠죠. 그래서 차광 처리, 햇빛을 가리면 많은 사람들은 비가 오면 당도가 떨어진다. 물론 연관성이 있습니다. 근데 비가 오면 뭐가 안 보여요? 해가 안 보여요. 그래서 비에 의해서 당도가 떨어지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햇빛이 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당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하우스 제약에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절대 하우스 권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내에서 가장 복숭아 하우스 재배 많은 지역이 전라북도 어딘지 아세요? 남원이 제일 많아요. 근데 남원도 더 늘어나지 않고 예전에 저도 10년 훨씬 전에 남원을 가서 갔는데 한계성들이 또 여러 가지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보시면 노지에 있는 복숭아가 만약에 정상적인 날씨는 더 맛있어요. 왜
하우스에 더 당도가 떨어질까요? 햇빛이 제대로 투과가 안 돼요.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먼지나 이런 게 쌓이기 때문에 광이 제대로 투과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숭아 재배에서 하우스 농사를 추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복숭아는 또 이게 굉장히 수세도 강하고 잘 자라잖아요. 이게 하우스에 있다 보면 훨씬 더 이게 도장성이 강해져요. 수세가지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하우스 농사 짓는 게 아닙니다. 모든 과일이 그래서 하우스는 권장하지 않고요. 공지시기 인건비도 제가 저희 지역에 복숭아는 연구에 제가 쭉 담당을 했었는데 2012년도에 연찬할 때 보니까 그때 6만 원씩 했어요. 근데 어느 시점 가니까 8만 원, 지금 이제 뭐 10만 원, 나중에 인근에 갔더니 13만 원 이렇게까지 해요. 그래서 인건비가 얼마나 올라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제 앞으로 이게 돈 주고도 인물을 못 구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옛날에는 6만 원 줬을 때 하루에 얼마나 몇 장을 쌌냐면 2,500장, 3,000장을 쌌어요. 그때 할머니들이. 근데 지금은 이제 그분들이 다 늙어가지고 사다리를 못하. 그래서 지금 온 사람들은 돈을 10만 원 넘게 주는데 하루에 1,500장 싸. 이게 뭐 참 답답하죠? 돈은 더 주는데 돈 못 사. 그게 지금 현재 농촌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럼 어떻게 해요? 나가는 돈이 많잖아요. 아무리 내가 농사를 잘 져도 나가는 돈이 많으면 자기 수중에 남는 돈이 없으면 뭘 하고 농사 져요? 돈을 벌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데, 자, 이게 경봉이란 품종이에요. 저희 중생종 품종인데, 그래서 무봉지 재배를, 그래서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해야 될 것인가 봐요. 그렇지만 누군가는 총알을 맞더라도 선구자의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생을 하더라도.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무봉지 재배. 간단하죠? 비키니의 뜻이 옷 안 입는 거예요. 그래서 복숭아 봉지를 안 쓰고 재배하는 거고, 왜 해야 되는가? 지금 이제 너무 나이들이 많으셔. 일할 사람도 없고, 인부도 없고, 그리고 300평 봉지를 씌우다 보니까 제가 비용을 계산해보니까 최소한 7, 80만 원 들어가요. 7, 80만 원. 그게 적은 돈이에요? 3,000평 하면 7, 800이에요. 우리나라 뭐 복숭아 면적이 2만 헥타가 넘는데 절반만 봉지 안 씌우잖아요. 그러면 연간 700억 내지 800억이 경감이 돼요. 뭐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데 돈이 아니라 이건 실제로 뭔가 주머니에서 나갈 돈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좋은 기술입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도가 높아요. 관심은 높은데 주저주저해. 어려운 것 같아. 너무 나는 안 될 것 같아. 근데 그 걱정을 오늘 제가 좀 줄여주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론적으로 제가 교재 정리,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하고 교재 좀 나와 있는 과일의 당도 일단 올라가고 생산비 절감 7, 80만 원, 그 다음에 농번기 때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술이에요. 그리고 이 기술이 해소되면 가장 바쁠 때 이게 이익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내가 복숭아 1,000평 했는데 500평 더 늘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수확기는 분산하면 되잖아요. 조중만. 근데 이것은 분산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기술이 도입되면 재배 면적을 더 늘려서 농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뭐 아까 어떤 분은 뭐 그림 그렸냐는데 그림이 아니에요. 이건 조생종, 가장 빨리 나오는 품종. 그래서 이건 이제 더 쉽겠죠. 이왕이란 품종인데 저희 지역에서는 6월 25일 가서 27일, 7월 5일 정도로 수확이 끝나는 품종이에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과일이 약간 물러요. 그래서 봉지를 씌우다 보니까 수확할 때 만지다 보면 손자국이 나와요. 근데 이 문제를 봉지를 안 씌우니까 훨씬 더 과피가 봉지를 안 씌우면 단단해져요. 그리고 이파리가 아까 2.7 연면적 지수 말씀드렸잖아요. 과일을 굳이 우리가 위쪽 복에 달릴 필요는 없잖아요. 이 이파리가 나중에 또 황도 사례를 보여드리겠지만 잎이 여름철 우리 사모님들 양산 갖고 다니시죠? 양산 역할을 해준다. 햇빛이 자외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일정 차단해주는 역할을. 그래서 과일 색깔의 본연의 색깔을 낼 수 있는 그 도우미 역할을 누가 하느냐? 바로 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잎을 건강하게 필요한 만큼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한 기술입니다. 자, 이게 물어줄 손자국 잘 보이세요? 손자국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도 손자국 있고 손자국들이 이렇게 남게. 수확할 때 조심해서 따도 이런 현상이 나온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의미 있게 본 것은 바로 이거예요. 적과 기간을 연장하는 거예요. 한 번 적과하고 봉지 싸는 게 아니라, 자, 1차 적과 후에 바로 봉지 씌우기. 옛날에는 했어요. 15일, 20일. 무봉지 재배를 하면 적과 기간을 거의 2배로 늘릴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커요. 자, 어떤 부분이냐. 첫 번째. 아까 지금 올해처럼 좋은 피해 받았는데 확인이 안 되는데 5월 15일 날 바로 1차 적과하고 봉지 씌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기업관이 아닌지 판단이 안 돼. 근데 봉지를 안 씌워놓으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5월 말 되면 그때는 이제 육안으로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때 보고 다 따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봉지 재배를 하면 정상적으로 병해충 피해만 없으면 95% 이상 정상품만 달리는 거예요. 기업관이 없죠. 안 그러겠어요? 다니면서 계속 따내요. 병해충 피해가 다 제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가 노동력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그리고 하면서
확인하면서 한 계절 정도 같이 적심도 변형하는. 자, 저희 지역의 모봉지 사례 2018년 7월 10일 날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7월 10일 날 보시면 열매도 깨끗하지만 잎이 어때요? 중요한 것은 잎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항상 농사를 지으면 열매만 생각하는데 열매 걱정하지 마시고 잎만 관리를 잘 한다 생각하시고 방제를 하시면 열매는 당연히 깨끗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준은 열매가 아니라 잎이에요. 그래서 잎을 잘 보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에요. 자, 7월 10일. 자, 이 농가의 수확기 사진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주의사항. 자, 품종. 어떤 품종은 봉지를 씌우나 안 씌우나 똑같이 열과가 심한 품종들이 많아요. 그건 답이 없죠. 그런 품종은 제가 봐서는 그냥 뽑아내야 돼요. 아니, 안 되는 걸 굳이 재배할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바람이 너무 심하면 뭐가 많이 생겨요? 우리 세균공병이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수확 시기도 고려해야 되고, 제가 봐서는 8월달까지 무봉지 재배하는 데는 거의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과일의 착과. 예, 그래서 과실 착과도 이제 이렇게 쭉 보시면 조생종, 중생종, 이렇게 만생종에 따라서 이제 단과지를, 중과지를 아니면 이제 단과지 위주로 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서 가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옛날처럼 장관이 길게 해가지고 3개, 5개 다닌 사람 없잖아요. 지금 대부분 보면 가지 하나에 많으면 2개, 그렇지 않으면 하나. 가지 길이가 짧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우산식 지주도 기본적으로 설치하지만 바람에서 흔들거릴 우려가 훨씬 적죠. 그래서 무봉지 재배하면 어떤 사람은 그 과일에 혹시 뭐 이렇게 막 잎에 뭐 상처 많이 안 나? 제가 봤을 때는 그럴 염려가 별로 없고요. 무봉지 재배가 상처 난다. 그러면 봉지 재배하는 것마다 똑같이 상처 나 있어요. 그래서 별다른 차이가 제가 없다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누누이 봤고, 암흑도가 열과에 약해요. 그래서 봉지 싸도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8월 6일 날 찍은 사진인데, 그래서 제가 이걸 정립하기 위해서 항상 사진을 찍고 다녀요. 제가 7월 7일에 약간 조생종인데 단월도 봉지 재배를 해도 이 품종은 열과가 많이 나오는 품종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고려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몇 개나 달릴 것인가? 자, 이거 보면 일반적으로 그 지역의 상위 농가는 소목에 한 600개 달립니다. 자, 조금 중간층도 가신 분들은 390개, 400개. 나는 좀 기술이 좀 안 되고 전정이 좀 안 되는 분들은 200에서 250개. 그래서 보험회사 직원들이 딱 꼬리표 달려놓은 거 딱 가서 보시고 내가 착과수가 몇 개인지 딱 계산해 보시면 아, 내가 나무를 제대로 잘 키우고 있는지 아니면 너무 미시겠는지 스스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가진단 해보시라고. 그래서 복숭아는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것은 착과수가 달라지고,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몇 개를 달려야지 돈이 될 것인가? 자, 우리가 보통 보면 300평, 10평에 한 주씩 600m 하시면 10평에 한 주예요. 그러면 만약에 중만생종 같은 경우는 이제 13과 13, 뭐 이렇게 되면 350g입니다. 만약에 390개도 많은데, 만약에 300개 달렸다고 하면 내가 150개만 생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50개 350g, 30주 계산하면 1.5톤 나와요. 그러면 4.5kg로 계산하면 350박스가 나오는데, 공판장 도매시장 가격이 만약에 15,000원이다 그러면 525만원에 이제 조수일이 돼요. 근데 저희 지역은 직거래가 70% 이상이에요. 어느 누구도 15,000원에 파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다 25,000원, 3만원, 35,000원, 4만원. 어떤 사람은 5만원씩 팔아요. 골프장 가는 거 있는 사람. 그러니까 부르는 게 가격이. 근데 중요한 것은 뭐가 따라야 돼요? 품질이 따라가야 돼요. 품질이 따라가면 가격 불러도요, 사가는 사람이 뭐라고 말 안 해. 그냥 맛있으니까. 근데 맛없으면서 비싸게 받으면 이제 다부터 안 가죠. 이게 직거래 비중이 그만큼 높다는 것은 저희는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화순복숭아 어떤 전국의 최고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저는 지도하고 저도 연구하고 이렇게 합니다. 어떻든 우리 전국복숭아가 뭐 농가 수가 나무보다는 적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얼마든지 최고가 될 수 있어요. 자, 적정 착과수 보시면 옛날에는 많이 달렸어요. 근데 저는 착과수를 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달리면 어때요? 공지 싸는데 인건비 많이 들어가죠. 일 많죠. 과일 크기 좋아져요? 많이 달려고 과일 큰 사람 없어요. 제가 가서 가장 답답한 소리가 뭐냐면 놔두면 큰데요, 따내면 또 큰데요. 그런 얘기를 모르는 사람한테 해야지. 근데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시는 분이 많아요. 적정 착과수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이 달려서 돈 많이 못 벌어요. 오히려 적게 달려서 제대로 상품성 있는 과일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열매 개수보다 더 중요한 거 바로 잎이에요. 그러니까 과일의 착과수는 가지 뭐 결과지 개수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잎의 개수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잎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열매보다 중요한 게 잎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잎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세균공업병이나 여러 가지 그런 병충해 방지 이런 것을 잘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젓가락이죠. 우리가 장과지는 좀 더 달릴 수 있고, 단과지, 뭐 이런 거, 아주 작은 과지는 뭐 3개에 하나씩 이렇게 달릴 수도 있겠죠. 과실 품질은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이게 많이 달린 과일이 절대 과일이 좋지 않아요. 우리가 결과지 내에서도 어떤 것은 더 물러지고 과일 품질이 떨어져요. 일지일가가 지금 가장 바람직하다 그래서 조생종은 과일이 작기 때문에 일지이가로 달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만생종은 일지일가가 원칙이고 최소 20cm 그게 바람직하고요. 그래서 도입시 주의사항, 자 열매 섞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죠. 우리가 양분 손실, 저장 양분 손실을 줄여야 된다 이런 것을 항상 다들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찍 적과를 해야 된다. 어떤 경우에는 정내 3월달 꽃 피기 전에 정내부터 해서 꽃 필 때는 뭐 적화 작업하라고. 근데 올해 그렇게 해가지고 망한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정내 적화가 필요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기상재해가 매년 봄에 심한 이런 케이스가 반복되는 경우는 이제 정내 적화 작업을 무리하게 많이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시점이 왔어요. 기술적으로는 맞는 얘기지만 현실에서 기상 상황이 도와주질 않는데 안 그래요? 그게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어쨌든 모으기 재배에서 또 한 가지 이제 한 번에 너무 강하게 우리가 봉지 씌우기 빨리 하게 한 번에 다 솎아버리고 하게 되면 오히려 핵화예요. 씨 쪼개진 거 많이 보셨죠? 그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있습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적과를 한꺼번에 무리하게 진행시킴으로 해서 저장 양분이 집중적으로 양분이 과일에 쏠림으로 해서 핵화 현상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적과를 나눠서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그리고 꼼꼼한 적과를 해서 과다 적과 여러 문제점들, 소과 생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셔야 되고 적과도 순서가 있어요. 가능하면 조생종부터 중생종, 만생종. 그러니까 수확이 빠른 품종부터 적과 작업이 들어가는 게 원칙이에요. 왜냐? 수확이 빨리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더라도 뭐 밭이 이렇게 크다 그래서 한쪽부터 쭉 해나가는 게 아니라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주인 알잖아요. 어디부터 일을 하라고 이렇게 주인이 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다가 제대로 순서에 맞게끔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착과를 어디다 시켜야 될 것이냐? 수관 상부는 햇빛을 잘 받아요. 그러니까 복숭아가 첫 번째 따는 게 맛있다고 그래요. 왜 맛있어요? 주지, 부주지, 선단에서부터 수확이 내려오잖아요. 햇빛을 당연히 잘 받으니까 맛있죠. 근데 중단, 하단, 끝물러 가면 맛이 없어요. 햇빛이 안 들어가야 아래쪽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제 햇빛을 받는 것에 따라서 당도의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너무 위쪽에서 햇빛을 직접적으로 받다 보면 색깔이 검붉은 색깔이 나와요. 그래서 반드시 무봉지 재배할 때는 수관 상부는 반드시 결과지의 아래쪽에 착과를 시키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중단하고 하단은 위쪽에서 나뭇잎들이 많고 여러 가지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햇빛을 많이 가려줘요. 그러니까 중단과 하단은 위쪽에 달려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아래에 달리나 위로 달리나 열매 커지면 어떻게 해요? 결과적으로 칼멘트를 이렇게 쳐지게 돼 있다. 이게 중하단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반드시 상단만 착과시킬 때 하얀가를 착과시키는 게 원칙이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위쪽에는 과일이 크고 맛있기 때문에 착과량을 줄 때도 가능하면 위쪽에는 조금 더 달리고 아래쪽은 조금 덜 달리고. 근데 이렇게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우산식 지주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산식 지주 혹시 그냥 위에다 많이 달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수영이 틀어지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우산식 지주가 있어야 되고 잘하신 분들은 나무 주지나 부주지 밑에 받침대를 대셔야죠. 그래야지 위에 열매를 달려도 주지나 부주가 꺾이지 않잖아요. 복숭아의 가장 큰 문제가 이게 정부 세싱 원리가 틀어지면 바로 꺾이면 거기서 바로 도장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수영이 틀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도 다 우산식 지주 사업 다 하죠. 예, 그거 다 하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게 날짜가 언제냐? 5월 15일에. 자, 5월 15일 정도 가도 열매 달린 거 보면 긴가 민가에 이게 좋은 피해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데 이보다 더 빠른 시점에 저가를 다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수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자, 이 정도 되면 조금 구분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낳아줄 때도 적과 작업을 하실 때도 홀쭉한 과일이 홀쭉한 과일. 우리가 비율로 했을 때 길이가 6, 옆이 4. 6대 4의 비율로 약간 홀쭉한 과일. 옆으로 펑퍼짐한 과일은 아무리 커도 그것은 나중에 수확기 때 오히려 열매가 더 작을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인 지도는 6대 4의 비율로 좀 더 홀쭉한 과일을 남기는 게 더 바람직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명예충만기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이야기 먼저 좀 드릴게요. 자, 그럼 무봉지 재배 명예충만기만 잘하면 봉지 재배는 이것보다 더 쉽겠죠. 무봉지 재배도 하는데, 자, 8화전 3월 중하순경은 저희 남부지역 기준으로 했을 때는 반드시 3월 20일 전으로 해서 설계유형암제를 살포하도록 하고 있어요. 3월 20일 되면 설계유형암제, 여기도 하순하고 별 차이 없잖아요. 설계유형암제 살포를 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경우 유리나방이나 만약에 깍지벌레가 만약에 심해서 걱정이 된다 그러면 여기다가 살충제를
그 약재를 혼용하시면 돼요. 선택적으로. 필수는 아니고. 그러니까 본인이 관찰을 하셔야 돼요. 깍지벌레가 있는지 없는지 육안으로. 그러겠죠? 있으면 이때 일을 편하게 하시라고. 비교해지는 생략하시고. 그 다음에 개화 직전에 66식 공개 브로덱을 살포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말했듯이 파라피게 가나오면 전착제로 혼용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왜냐? 이때 지나고 나면 4월 중순경에 약을 할 수가 없어요. 개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4월 말에 약재를 살포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만 하니까 농가들이 긴가민가해요. 그리고 4월 말 되면 추 같은 경우는 보통 뭐가 나와요? 신다방 나오죠? 어린제 나오죠? 진드물패 나오죠? 근데 관행적으로 많이 농약상이나 이런 데 가서 약을 사게 되면 살충제를 최소 2가지 이상씩 줘요. 그래서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모든 농약들을 한번 정리해서 2가지, 3가지 이상의 관계되는 약재들을 다 정리를 했어요. 근데 오늘 가져오지 못했고, 제가 필요하시면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정리된 자료를 제가 쏴드릴게요. 그러면 나중에 복사해갖고 다음에 모임 때 회원들한테 나눠주시면 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약 방제할 때 살충제 하나, 살균제 하나, 그 다음에 거기에 부착제까지 혼용하는 걸 기본적으로 그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5월 초에 뭐가 특별히 나오냐면 깍지벌레가 5월 상순, 저희 남부지역은 7월 상순, 그리고 이제 8월 중순경에 깍지벌레가 부화돼서 산란 증식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깍지벌레가 문제되는 농가라면 5월 상순과 7월 상순경에는 깍지벌레 전문 약재를 하나 첨가해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나가면 큰 문제가 없이 쭉 갈 수 있어. 그리고 5월 초에는 과일의 복숭아에 어떤 식이냐면 세포분열. 세포분열의 가장 중요한 세포백의 주성분이 칼슘이에요. 그래서 저희 농가는 5월 상순에 약재 살포할 때 칼슘제를 혼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 복숭아의 단점 중에 하나가 약간 무리잖아요. 그래서 칼슘제 사용을 한다면 1년에 최소한 2번. 자, 5월 상순 세포분열기. 그리고 수확기 전 1주 내지 2주일 전에 약재 살포할 때 농약하고 혼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칼슘제를 혼용해 주시는 게 훨씬 더 내병성에도 증대가 돼요. 칼슘제가 단순하게 양분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도 건강한 병에 적격을 내시는 칼슘의 효과가 튼튼하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내병성 증대도 도움이 되고 다양한 증대 효과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쭉 가시고, 그러면 아까 이게 세균 공병이나 이렇게 심시충이 문제가 되는데, 저희 지역은 어떤 사업을 하냐면 교미교란제 들어보셨어요? 예, 제가 저희 지역에 교미교란제 올해 100% 준 사업 다 들어갔어요. 교미교란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특히나 무봉지 재배뿐만이 아니라 일반 관행 재배인 농가도 교미교란제를 반드시 설치를 해야 돼요. 제가 아까 중앙의 여러 가지 과제평가위원으로 우리 연구사들, 박사들 하는데 최근에 가장 따끈따끈한 정보가 어떤 거였냐면 교미교란제의 그 방출량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가는 게 아니라 반감이에요. 그래서 그 반감되는 것들 여러 가지 결과를 토대로 해서 업체 팀장하고 직접 상담을 하고 이제 올해부터 기술 지도 자료를 바꿨어요. 자, 어떻게 하냐? 조생종 같은 경우는 4월 중순에 교미교란제를 300평에 한 봉지 100개를 설치하고 중만생적인 경우는 70%만. 왜냐? 이게 15일 만에 거의 절반 정도 반감이 돼요. 방출되는 호르몬량이. 그래서 수확 전 일주일이나 2주일 전, 수확기 때는 우리가 약을 살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나머지 30%, 그리고 9월 달에 수확되는 품종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 더 추가해서 설치를 해주면 순나방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교미교란제를 설치하면 저도 예전에 농약살포 다 해봤거든요. 제가 아무리 꼼꼼하고 관찰하고 이렇게 약재 살포를 해도 어느 순간 보면 순나방 피해가 와 있어요. 근데 이 교미교란제를 설치하고 제가 2주 간격만 약재 살포를 잘 지켜도 순나방 피해가 거의 나오질 않았어요. 근데 우리 농가들은 보통 일주일 열흘마다 약재 살포하시는 분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교미교란제나 아까 고착제는 어떻게 보면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고 해서 한 달에 약재 살포하는 것을 기존의 4회에서 3회 내지 가능하면 2회까지 줄이는 게 제 가장 중요한 목표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아까 과학적 기술적으로 교미교란제나 또 이런 고착제나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는 게 굉장히 그런 일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연 브로덱 쭉 나와 있는데 대다수의 농가가 왜 실패하느냐? 아연 브로덱 사용 안 해보신 분이 없어요. 다 사용했어요. 근데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햇살의 평가의 자료를 달라고 해서 봤는데 설문조사한 거 보니까 한 번 내지 2번을 살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 내지 2번. 그래놓고 약효가 없다. 근데 제가 결과적으로 현장 실증했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아연 브로덱을 최소한 5회에서 7회 정도. 어떻든 5월 초까지는 방제를 안 하더라도 5월 중순경 방제 때부터는 아연 브로덱을 동계방제 66식이 아니에요. 이거
이파리 나올 때 이거 살포하면 약해 나오죠. 지금 생육기 때는 맑은 아연 보르덱이나 생육기 때 사용하는 전용 약제들이 있어요. 그걸 사용해서 최소한 5회에서 7회 방제. 근데 과거에는 농약하고 이게 혼용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농약하고 이거 따로따로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좀 많은 농가들이 해봤지만 이거 같이 혼용해갖고 약해 나온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어느 농가도 약해 나왔다고 한 분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세균공업병 방제를 하는데 이 아연 보르덱을 쓰지 않고 우리가 관행적으로 많이 썼던 항생제 계통의 농약, 마이신 계통의 약제들을 쓰면 어떤 문제점이 생겨요? 약해가 제일 많아요. 약해가 제일 많은 약제들이 항생제 계통의 약제. 특히나 다른 계통의 약제와 혼용했을 때, 그리고 날씨가 조금이라도 온도가 올라가서 고온기 때 살포하면 가장 많이 문제가 민원이 발생하는 게 항생제 계통의 약제. 근데 이걸 쓰다 보니까 항생제 계통의 약제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항생제 계통의 약제보다 세균 공병 방제 더 훨씬 잘 돼요. 그리고 이것을 제가 올해 과제평가 이럴 때를 가서 확인해 보니까 농진청의 연구사 박사들이 연구한 자료도 동일한 결과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연구사들의 자료에 뒷받침과 현장의 실증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제 이것은 거의 정립적인 기술로 가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만 하지 마시고 체계적 방제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약들을 하더라도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게 한 번, 두 번 하시고 되네 안 되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이걸 쓰지 마시고 그냥 관행대로 항생제 농약들 쓰시면 돼요. 반드시 이걸 쓰실 때 문제점이 있어요. 자, 이게 보호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고착제예요. 전착제. 그래서 반드시 고착제나 전착제를 같이 혼용해가지고 약제를 살포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만약에 나는 일주일마다 약을 했다 그러면 앞으로 일주일마다 하지 마시고 열흘로 늘리세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은 줄일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열흘에 한 번씩 했다 그러면 이제 기상 상황에 날씨가 뒷받침이 안 되면 한 달에 3번 할 수도 있지만 날씨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한 달에 2번만 약을 하고도 갈 수가 있어요. 아까 기본적인 여러 가지 뒷받침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약제 방제 횟수를 줄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이 무봉지 재배가 어려운 것 같아도 그런 부분들을 실천해 나갈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을 사례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세균공업병은 뭐 일찍부터 나오죠? 자, 지금 현장에 가서 보면 세균공업병하고 비슷한 병이 와 있는데 잿빛 무늬병이 많이 와 있어요. 결과지 보시면 신초가 말라서 막 이렇게 죽어가는 거 보이시죠? 지금 올해 잿빛 무늬병이 상당히 심해요. 잿빛 무늬병 와 있고 어쨌든 이거 2월 한수로 쭉 발생이 되고 중요한 것은 16도시에서 16일이 지나야지 잠복돼 있다가 발현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농가들이 이게 병이 걸렸는지 확인이 될 시점에는 입이 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병은 항상 예방적 방제로 가는 거예요. 무조건. 예전에 2016년 5월 1일 이때 5월 3일날 그때 강풍이 불었거든요. 올해도 봄날 강풍이 굉장히 많이 불었는데 5월 3일날 이때 2일날 그때 비행기가 못 뜨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근데 이게 5월 20일부터 24일 전국적으로 모든 신문에 세균공업병 많은 기사 떴어요. 검색해 보시면 알아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2016년도에 세균공업병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바로 그 날씨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강풍이 불면 어떻게 돼요? 물어볼 것도 말 것도 없어요. 만약에 5월 초에 5월 중순경에 만약에 소형 태풍급 강풍이 불었다 그럼 바로 다음날 바로 약제 살포를 하셔야 돼요. 무슨 약이요? 세균공업병이 가장 큰 타겟이죠. 바람 부는 거 심하게 불고하면 반드시 세균공업병이 살충제는 차라리 2, 3일 전에 약을 했다 내가 그러면 살충제는 안 하셔도 돼요. 대신 세균공업병 약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 시점이 일주일 열흘 지나고 나면 바로 유관으로 확인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 센터에서 뭐 알려주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스스로 느끼셔야 돼요. 스스로 느끼시고 물어보고 말고도 하지 말고 바로 다음날 가서 아연보레격을 살포를 하셔야 돼요. 대신 5월 상순경까지는 잎이 연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3리터짜리 이게 20단말용인데 만약에 이거 5월 10일, 15일 전까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면 이 3분의 2만 타시면 돼요. 20단말에. 그러면 약해 없이 갈 수가 있어요. 근데 20단말을 다 타버린다. 그러면 잎이 약해 증상이 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5월 15일 이후 지나면 잎이 경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약해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상 상황 잘 챙겨야 되고 5월 26일 가니까요. 이런 농장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적과 다 해가지고 봉지 씌우려고 과일을 남겨놨는데 잎 보세요. 잎에 이렇게 구멍 뚫려 있죠. 열면은 다 이렇게 수지 증상이 남아있어요. 세균공병 피해죠. 세균공병 방제약제 이렇게 나와있어요. 동계 방제 필수라고 말씀드렸죠. 살펴볼 때. 자, 기존의 제품 중에 우리 여기 동일한 제품, 동일한 회사니까 제가 상관이 없어요. 비닐로 나와 있는 항산화인 사케이 있어요. 근데
제가 타 지역의 연구 실증 사례보니까 이게 훨씬 더 약의 효과성이 훨씬 떨어져요. 그리고 이 석회 성분이 어떻게 보면 보호제 역할을 하는데 이 석회 성분이 있다 보면 우리가 봉지 씌우고 할 때 아주머니들이 민원이 많아. 눈이 엄청 매워요. 바람에 석회 성분이 날리니까. 그래서 이걸 하니까 석회가 없잖아요. 봉지 뭐 그런 눈에 그런 전혀 문제 없고요. 그리고 각종 장애 예방, 이게 단순하게 이제 세균구멍병, 물론 다른 효과도 있지만 여러 가지 더 플러스 알파의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사전 복비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량 요소를 같이 공급해주는 효과도 또 플러스 알파의 효과가 있어요. 이게 단순하게 세균구멍병 한 가지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플러스 이렇게 알파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권장을 합니다. 석회보르데 살포할 때 제가 비 오기 전에 살포 금지 관행적으로 나와 있지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고착제나 이런 분들을 혼용을 하면 비가 온다 하더라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방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내가 그동안에 비 때문에 내가 4월 초에 노심초사했다면 노심초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특징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제가 여러 가지 다 자료를 보고 이제 쭉 체크를 해봤더니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요. 고온에서 뭐 약해 유발 그런 위험성도 없고 항생제의 문제점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활용하시면 좋고 특히나 우리가 수학기 때 들어가서 농약을 살포할 수 없잖아요. 근데 수학기 때 만약에 태풍 불고 오면 어떻게 해요? 그때도 이건 쓸 수 있어요. 왜요? 이건 농약이 아니잖아요. 사정 복비라니까. PLS 우리 풍간을 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열매 따가지고 갈 때 걱정하실 게 없어요. 여기 농약 성분 검출 안 돼요. 우리가 폴겐 같은 가장 근접에 쓸 수 있는 약재가 3일 전 약재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3일 전도 없어. 전날 아니면 중간에 쓴다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사용을 좀 검토를 해보시고 자 8월 1일 일과 가시에요. 우리 농가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8월 1일에 갔더니 이 농장이 이렇게 그냥 세균구멍병이 많이 돼 있어요. 이파리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세균구멍병 피해입니다. 8월 22일 그 이듬해 조금 전에 2017년이었고 여기는 2018년이에요. 2018년 8월 20일에 갔더니 동일한 장소에 찍었는데 잎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9월 22일 뭐 8월달도 아니고 9월 22일 날 봉지 재배 안 한 거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무봉지 재배에서 아까 제가 체계적으로 방지했던 사례, 농가 사례. 자, 더 극심한 환경. 아까 우박 피해 받아갖고 1,500평 농가가 쑥대받은 농가가 있었거든요. 성공했는데 한 박스도 수확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3주간 전정하고 봉사하고 했는데 그 이듬해 8월 20일 날 봉지를 하나도 안 씌웠어요. 물론 이때는 기상 상황이 더 좋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봉지를 하나도 안 씌웠는데 보면 잎에 여러 가지 구멍이 뚫릴 정도로 그 전년도에 피해가 극심했죠. 완전 중환자잖아요. 근데 이렇게 잎에 이렇게 구멍이 다 뚫렸는데도 열매는 1,500평을 제가 다 뒤져봤는데 하나도 세균구멍병 걸린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셔야 되냐? 줄기나 잎에 세균구멍병 피해는 있었지만 이 세균구멍병이 어떻게 돼요? 치료가 된 거예요. 만약에 치료가 안 됐으면 이게 저기가 됐으면 반드시 열매에 피해가 나와야죠. 근데 그 농가가 하나도 없었다니까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 지역의 농가들도 현장에서 확인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짓말을 했고 그래서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립니다. 날짜 8월 20일. 옆에는 뭐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했던 교미결함제. 교미결함제는 반드시 설치를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자, 복숭아에 이제 드셔야 되니까 이제 빨리 끝낼게요. 제피무늬병 지금 심하죠? 그래서 병은 어떻든 세균구멍병과 제피무늬병. 지난해 이렇게 됐어요. 미라처럼. 이런 과일도 지난해 보셨어요? 그래서 지금 혹시 제피무늬병 걸린 결과지나 이런 게 많이 보이시면 그런 것들을 잘라가지고 밑에다 버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병 포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밑에다 다니는 올해 또다시 이게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우려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피무늬병 걸리면 초기에 가능하면 따서 이것은 특히나 이 모갈병을 제가 따서 밖에다 버리라까지는 안 해요. 왜냐하면 이 모갈병은 그거 일일이 따가지고 차도에 버리지 않아도 이 모갈병은 크게 문제 안 되지만 이 제피무늬병은 반드시 과원 밖으로 제거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과원 내에 다시 이게 굉장히 피해를 우려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탄저병 보셨죠? 아까 이게 말도라인 보르덱이 원래 종합 살균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보르덱만 잘해도 탄저병 안 나와요. 그래서 보르덱을 제가 봐서는 이게 종합 살균제 역할을 하지만 제피무늬병이 약간 우려가 돼요. 그래서 저는 말도라인 보르덱 사용할 때 농가한테 어떻게 추천하냐면
말도 아연 보르데가 하면서 또 이게 할 때마다 균제를 하면 균제량이 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격으로 한번 띄었다가 말도 아연 보르데 계속 할 때 한 번은 살균제를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근데 그 살균제 중요한 살균제는 바로 뭐냐? 제피민병 약제. 좀 보완적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보완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복숭아의 두 번째 무서운 병이 제피문입병이기 때문에 세균공업병은 맑은 아연 보르데로 어느 정도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제피문입병을 보완적으로 잡기 위해서 한 번씩 건너뛰어서 살포하시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어요. 지난해 우리 농가에 이렇게 탄저병이 이렇게 심하게 나왔어요. 탄저병은 근데 웬만하면 약제 살포 잘하면 탄저병 안 나옵니다. 탄저병 나오는 농가가 이상한 농가예요. 제가 봤어요.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살포만 잘해주시면 되고 칼슘제 필요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칼슘제 여러 가지 있는데 칼슘제를 잘해주시면 좋고 또 중요한 것은 칼슘제도 종류가 다양하지만 질산이 들어가 있는 질소 성분이 들어가 있는 칼슘은 5월달에 써도 되지만 수확기 전에 질소가 들어가 있는 칼슘을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칼슘제 제품을 우리가 구입할 때도 질소가 들어가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잘하시는 분과 못하시는 분의 차이점일 수 있어요. 칼슘제는 왜 필요한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고요. 가능하면 칼슘제가 산도가 낮으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어떤 회사 제품 봤더니 이 원액 pH가 제가 직접 테스트가요. pH 1. 1000배 이상 하니까 pH가 6이 나와요. 우리가 옛날에 농사 꼭 잘 짓는 분들 보면 뭐 여러 가지 목초액이나 꼭 농약 하실 때 목초액만 타신 분 있어요. 아니면 산도 조절제. 우리가 원수 pH가 대부분 7.0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산도를 떨어뜨리고 해서 약의 효과를 증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칼리성 약제, 특히나 산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약의 효과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칼슘제가 오히려 단순하게 칼슘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그런 pH 조절 효과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어떤 제든지 검증을 하면 최소한 한 가지는 더 효과가 있어야지 이걸 검증을 하고 농가들한테 추천합니다. 그게 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뭐 농가에서 이런 것까지 검증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순나방은 순나방 1년에 4-5번 나와요. 어떻든 아까 겸유결함제 제가 중요하다고 말해요. 저희 지역도 이렇게 9군데 밀착기를 설치해가지고 30마리 넘게 나온다 그러면 우리 전 농가한테 SNS 문자 발송해요. 약제 살포하시라고. 그러면 훨씬 더 낫겠죠? 근데 저거 하고 설치하고 아무리 해봐야 저도 완전 방제는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겸유결함제. 만약에 겸유결함제 사업이었으면 정읍시센터에 건의하셔가지고 겸유결함제. 그리고 순나방 피해가 오면 2차적인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반드시 똥 나오는 부분에 제피문입병이 생겨요. 그래서 이 곰팡이 피해가 바로 이제 과일의 피해로 직접적인. 그래서 순나방 방제를 잘 해야 되는 이유가 단순하게 이게 열매가 유충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2차적으로 곰팡이 피해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과일을 전달하고 쑥대밭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작년에 저희 지역에 태풍 7번 지나면서 태풍 피해 받은 농가, 보험 피해 받은 농가 한 농가도 없어요. 왜냐? 지난해 이게 태풍은 7번 지나갔지만 한 번에 한꺼번에 낙하된 농가 한 농가도 없어요. 매일마다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매일마다 떨어지는 가장 큰 병이 바로 제피문입병이었어요. 그래서 제피문입병을 우리가 잘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순나방을 잘 방지하는 게 다 연관성이 있잖아요. 이게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복숭아 심신나방은 순나방 다음으로 이제 문제되지만 순나방 방제가 잘하면 심신나방은 제가 거의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순나방은 봉지 씌우나 안 씌우나 똑같이 피어나와요. 배나 이런 것들도 다 자료보면 제가 직접 현장에서 봐도요. 봉지 씌워놔도 구멍을 뚫고 산란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봉지 안 씌우면 순나방 피해 많이 나오느냐. 제가 봐서는 거기서 거기에 큰 차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겸유결함제 아까 이거 필수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좀 더 한 단계 더 선도 농가라고 생각하시면 4월 달에 조금 70% 정도 그리고 중간생정은 7월 말 8월 초에 나머지 한 30% 정도를 설치하는 게 훨씬 기술적으로 더 바람직하다. 이것은 이제 올해부터 교육하는 자료예요. 지난해까지는 이렇게 말 안 했어요. 순나방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많이 잡히면요. 보시죠. 9월 상순에 180마리까지 나와요. 봄부터 4월 초부터 나오는데 그래서 설치 적기는 4월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설치하면 돼요. 1차 방제 전에. 그래서 그러면 1차 방제 하더라도 순나방 거의 피해 없이 쭉 1년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내가 타이밍을 적기에 맞춰야겠다. 적기에 맞추기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겸유결함제 설치해서 가시는 게 바람직하다. 어떤 설치하면 거의 발생이 안 돼요. 겸유결함제 설치해 놓으면 거의 안에 잡히지도 않아요. 저도 이게 잡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안 잡힙니다. 연구 결과도 그렇고. 설치하실 때 농장 안쪽은 적게 바깥쪽에서 유입되기 때문에 바깥쪽 나무에 조금 더 달리시면 돼요. 1500평 설치하는데 반나절도 안 걸려요. 걸기만 하면 되니까. 아주 간단한 방법이에요. 돈이 한 봉에 6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한 봉에 6만 원이 좀 비쌀 수도 있지만 이게 효과가 4개월, 5개월 가니까 충분히 그만큼 효과가 있어요. 자, 아까 제가 착색되기 전에 7월 초 농가 보여서 7월 26일, 2018년 7월 26일 이 농가 이렇게 우리 복숭아 연구회장도 하신 분인데 어떻든 연구회장 하신 분인데도 저한테 항상 물어봐요. 복숭아가 농사가 경력이 40년, 50년 베테랑급이잖아요. 근데 그런 분도 어떻든 항상 농사를 줘. 저 가면 몇 개씩 줘요. 무슨 그리고 고맙다고 표현을 하세요. 왜냐면 어떻든 물어보고 한 게 효과가 있으니까 그러겠죠. 착색 관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위쪽은 하얀과 반드시 원칙, 아래쪽에는 상향과 하향과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검사를 해야겠죠. 이게 뭐예요? 황도 품종이에요. 그리고 황도가 좀 색깔이 좀 예민하잖아요. 자, 이거 황도 본연의 색깔인데 이건 황도인지 뭔도인지 이게 구분이 안 가죠. 그래서 황도의 본연의 색깔을 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야 돼요. 자, 옆에 이렇게 잎들이 딱 양산처럼 쓰고 있으면 황도 본연의 색깔을 낼 수가 있고. 그래서 상향과를 삭과시킬 때는 반드시, 그리고 황도나 백도, 너무 색깔이 진하게 나오면 안 되는 과일들은 반드시 하얀과를 삭과시켜서 잎이 양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본연의 색깔을 내는데 크게 지장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뭐 이런 거 이야기 안 하면 이제 사람들이 또 그게 되냐 안 되냐 물어보는데 해보시면 알아요. 물어볼 것도 없어요. 어쨌든 저희 지역에 제가 복숭아 축제 1회부터 시작을 했는데 벌써 이제 10년, 11년 됐어요. 어쨌든 홍보 마케팅 중요하고 그것도 무봉지 재배가 대상을 받았어요. 어떻든 뭐 여러 가지 경매사들도 와서 평가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품질이죠. 그리고 당도, 과일의 크기. 어려울 것 같죠? 안 해보면 어려워요. 왜냐면 해보지 않으면 어떤 기술인지 다 두려움이 앞서요. 근데 두려움 없이면 올해 1분만 해보세요. 뭐 많이 하시지 말고 그러면서 자신감이 생기면 내년에 전체 확대를 하시면 돼요. 저한테 뭐 어떻게 뭐 다른 걸 이야기하실 필요도 없어요. 이미 이것은 많은 분들이 했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우리 화순뿐만이 아니라 경상북도 다른 지역도 매년 무공지 재배들이 늘어나는 게 이제 현재 국내 추세. 그래서 안 하신 분들 있으면 누군가 잘하신 분이 먼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모르시면 제 연락처 제가 드리고 할 테니까 저한테 할 때마다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그 한 농가만 성공을 하면 나머지 분들은 그분 보고 따라 하시면 돼요. 그러면 되겠죠? 예. 어떻든 식사 자리에 앞두고 제가 최대한 빨리 하려고 예를 썼는데도 시간이 갔죠. 그래도 어떻게 밥 안 드시고 잘 참고 계시네요. 어떻든 뭐 질문하고 싶으신 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질문하면 다른 사람들이 밥을 못 먹어요. 저 앞에가 있을 테니까 나는 이 질문 안 하면 오늘 집에 못 갈 것 같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오셔서 질문하십시오. 만약에 꼭 공통적으로 질문할 게 있다 그러면 임원분들만 지금 물어보세요. 그래서 하는 분들은 저 앞에 있을 테니까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시면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아시겠죠? 밥상 차려놓고 여기서 이제 질문 5분 10분 가면 이제 다들 짜증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어떻든 무봉지 재배 복숭아 농사에서 가장 최고 난이도 기술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이걸 실천하시고 한번 해보시면 어떤 것이든지 두려움 없이 잘 해나가실 수 있습니다. 전국의 최고 농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농사에 성공하셨으면 하고 이것은 오늘 사례 중심으로 모든 근거를 통해서 제가 가능하면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제가 뻥튀기 한 것도 없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실천해서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